네, 제가 동시에 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사업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자들 연구를 계속 이제 한 20년째 부자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들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어느 정도 개인적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랄까요? 등등 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부자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부자들이 개인적 능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부자들이 굉장히 마치 물고기가 떼를 지었을 때 실제로 여러분 하면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탄천이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물고기들이 한 마리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고기 어떻게 다녀요? 다리가 만약에 양재천에 다리가 한 5개 있다 그러면 물고기 모여 있는 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엄청 뭉텅이 모여 있어요. 탄천을 가더라도 보면은 물고기가 거의 한 마리도 없다가 이만큼 모여 있고 또 저쪽에 가서 이만큼 모여 있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부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들도 떼거리로 다니고 돈도 떼거리로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을 쭉 모아봤어요. 예를 들어 뭐 클레오파트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책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부자들도 미국의 산업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 산업 시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 금광이 발견되고 서부에 금광이 발견되니까 서부에 있는 금광을 실어 날라서 막 하기 위한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차 관련 산업이라든지 초기 건설과 관련된 사업,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는 초기 건설과 관련된 사업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이 맹치 유신 이후에 결국 이제 맹치 유신 이후에 미쯔비시부터 계속 미쓰비 뭐 수많은 그 회사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관련이라든지 그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일제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관련해서 소송에서 나오지만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징이 중공업 회사들이었는데 전쟁에는 그 회사들이 뭘로 변신하냐면은 결국에는 중공업 회사들이 전쟁 물자 공급하는 회사들밖에 결국에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로 또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회사로 탱크를 만드는 회사로 전쟁 관련 수송 그 트럭을 만드는 회사로 수많은 회사들도 변신을 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전쟁 전후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차 제전, 2차 제전, 세계 제전을 참석하면서 미국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해요. 그보다 조금 더 이전에는 미국의 산업혁명 자체가 이끌어지던 시절에 미국의 철도라든지 캘리포니아 금광이라든지 등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철도를 만들고 등등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카네기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무슨 사람 철강 사실은 기업 사장들이거든요. 오너들이었고. 그래서 그 부자들도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1860년과 1870년대에 가장 큰 그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 변혁 때 일어난 부자가 세계 만약에 뭐 200대 부자 중에서 거의 수십 명이 거기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철도 건설이라든지 월스트리트 탄생이라든지 그런 공업 생산 시설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전통적인 돈을 만드는 산업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한 것도 뭐냐면은 부자들이 생기는 법칙이 뭐냐? 결국에는 성공한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그 기회가 단순히 본인이 찾아서 생기는 기회보다 사회 변화,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큰 부의 기회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3차 산업혁명은 주로 컴퓨터 혁명이라고 그래요. 정보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3차 산업혁명이 생기는 그 컴퓨터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 거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초기 컴퓨터가 나왔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대중적인 컴퓨터가 나온 거는 그 이후가 이제 대중적인 컴퓨터가 나왔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컴퓨터라는 제품 자체를 만들 수 있었던 때가 만들 수 있는 초기의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몇 년도생이냐? 몇 년도생이냐? 1954년과 1955년. 조금 늦게는 이때 컴퓨터를 최초로 만졌어요. 1954, 55, 56년. 빨리 만지는 사람은 54년에 만졌죠. 누가 만졌어요? 극소수의 대학과 아주 부유한 고등학교 몇 군데만. 그리고 제한적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만진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시대에, 초기에 도입된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닌 사람들만 만졌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까지, 저는 군대를 갔을 때도 타자를, 전동 타자기를 쳤고, 물론 그 전동 타자기도 아주 좋은 부대에 배치돼서 전동 타자기를 쳤고, 대부분은 뭐예요? 이 그냥 타자기 쭉 해가 치고 나서 타자기. 심지어는 제가 1991년도에 신용보증기금 들어갔을 때, 신용보증기금 연수 6주인가요? 4주인가요? 연수 마치는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타자로 치는 거였어요. 타수 몇 타수, 10분당 몇 타수. 타자를 쳐야 될 정도였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92년 등등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전동 타자기 이후에 컴퓨터 등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갔을 때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생기는 수많은 인터넷 회사의 주인들이, 인터넷 회사의 오너들이 다 누구냐? 1954년생, 55년생이에요. 빌 게이츠가 1954년생이고 스티브 잡스가 또 마찬가지고 54년생. 55년생, 55년생이에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동갑이에요. 1955년생. 스티브 발머가 1956년생, 에릭 슈미츠 55년생, 빌 조이 54년생, 선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 스캇 맥널리 같은 경우는 1954년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움켜쥐었죠. 그리고 특별한 시대를 만드는 거죠. 특별한 시대가 뭐예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대를 만든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10년 정도 뒤에, 이로부터 10년 정도 뒤라는 건 1955년생보다 10년 뒤는 우리나라 컴퓨터는 좀 늦게 들어왔죠. 1965년, 66년생이에요. 67년생. 65, 6, 7년생인 학번으로 보면은 85, 86, 87 이 학번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우리나라의 인터넷 회사를 이끌고 있는 네이버에 있는 누구? 김정주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넥슨 등등이 뭐예요? 1965, 66, 67년. 학번으로는 87년 학번 전후 86, 87 이 학번이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을 주도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친구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뒤를 뒷물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미 큰 고기는 다 누가 가져간 거죠? 이 친구들이 다 가져갔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이디어 혁신 기업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 아이템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특별한 기회. 이 특별한 기회가 누구를 만드는 거죠? 특별한 기회가 플러스 나름대로 준비된 도전가. 그래서 사업가는 어디서 탄생이 되느냐? 아까 잠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는 이 시대와 결국 뭐예요? 준비된 사업가가 만났을 때, 도전성이 있는 준비된 사업가가 만났을 때 그 사업이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수많은 회사가 아직도 남아서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주도하는 걸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알리바바부터 수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손정희 등등 하는 회사들이 뭐예요? 이 손정희 같은 분들이 1세대 이후에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은 2세대가 되는 거죠. 손정희 같은 사람이 투자해줘서 또 다른 새로운 쌍을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도 몇 군데 가서 지금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첨단의 자본주의를 형식은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부자들 1등부터 100등까지를 세웠을 때 예를 들면 세계 부자들이에요. 지금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세계적인 부자들, 작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부자들 1등은 1, 2등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또 얼마 전에는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등등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렌 버핏 등등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기업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내에서 창업해가지고 불과 본인 내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기업들이, 이거는 글쎄 이걸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아만시오 오르테가,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뭐 등등등 있는데, 손정희, 마인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창업한 본인 대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건희, 무슨 뭐 정몽구,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후진적인 자본주의의 최첨단의 산업을 달리고 있는데, 산업의 최첨단이 반도체고 뭐 핸드폰이고 만들고 있는데, 자본주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치 특정한 뭐 특히 이제 그 수직 계열 체계라든지 또 수평 재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 저도 이제 가끔 그 책을 보면서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영화 같아가지고 다시 읽는데도 굉장히 좀 이게 감동을 많이 주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그때는 이제 암이 그 췌장암이 걸려서 10년 전에 죽었지만, 췌장암이 걸리기 전에 한참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연설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과제를 그걸로 줄게요. 한글로 번역이 된 거든 영어든 한번 읽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연설한 연설문이 있어요. 도대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약간 괴팍하기도 하고 패션으로도 유명해요. 맨날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든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장만 보면은 거의 노숙자는 별 차이도 없을 정도로 들고 다니죠.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에 관한 열정과 사업에 관한 철학들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매년 주주총회 넣어요. 오마하라는 데서 하는데, 주주총회 1박 2일 해요. 주주총회 자체가 하나의 축제의 장정도 돼서, 그래서 주주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또 수만 명이 와서 거의 파티같이 1박 2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마치 삼성전자 주주총회 하면은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면 반대 의견이 안 나오고 빨리 끝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건희나 이재용에 관해서 비판하는 그 기사를 어떻게 하면 내릴까, 이런 쪽으로 하는, 이거는 회사에 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창업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세계적인 이 부자들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주고 가겠다는 기업가가 한 명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자기 딸한테 회사를 줬으면은 애플이라는 경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딸이 애플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경영을 어떻게 간섭하는지 한마디라도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없어요. 자, 이 이전의 창업가들, 록펠러라든지 카네기 같은 사람들, 록펠러라든지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록펠러가 죽고 나서, 카네기가 죽고 나서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자식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갔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식한테 주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와 그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10대 기업들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부상한 몇 가지, 뭐 셀트레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없고,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다 자기 대에서 만든 기업들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 대에서 끝나고 나면은 전체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건 거의 없이 그냥 가요. 그럼 기업인들이 이룬 이 성과는 누구의 거예요? 이 사회의 것이죠. 그 제품이든 서비스든 결과물이든 재산이든. 우리가 만든 이 롯데 신격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자식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이 창업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가들 연구하면서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든지,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외국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를 해보든지, 한국은 기업을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돈이라는 그 양에 의존하는 거냐? 아니면 자유로움이라든지 자기 의사결정이라든지 자아성취감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뭐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우리 다음 세대도 어떻게 일끌 것인가 여기에 결정돼요. 지금 있는 20, 30대가 나는 이것 때문에 창업합니다. 또 여성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오늘도 찾아왔는데 여성 창업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싶습니다. 여성 창업에 관해서 여자들의 창업 의지가 높은지 낮은지, 여자들이 창업할 때 걸림돌은 뭔지, 장애 요소는 뭔지, 편견은 뭔지 등등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지금 오늘 들고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벤처 사업 계획서는 그 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결정되냐면은 왜 창업하느냐예요. 왜 사업하느냐. 그리고 이 왜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로부터 여러분의 연구가 시작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 자체도 사업 계획서는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틀에 관한 부분이니까 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냐, 하려고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주식이 막 보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딱 달려가요. 마치 불나방처럼. 근데 모든 사람이 부동산 달려가고, 모든 사람이 주식 달려가고, 모든 사람이 벤처 달려가도 모두가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회 전체가 너무 마치 그 냄비 끓듯이 끓고 있는데, 이 이전에 오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사업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자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자식들이 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 사회 트렌드에 맞는 걸 지가 맞춰가야 되는 건지, 이거예요. 사회를 자기한테 맞추니 자기가 사회에 맞춰야 되는지, 도대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창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창업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돼요. 우리 학교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실무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오랜 그 실적과 경험과 그 연륜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좀 깊이 있게 철저하게 좀 파고들고 연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졸업한 이후에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로 나가기도 하고 컨설턴트로 나가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좀 2, 3년 동안 치열하게 좀 연구를 하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졸업만 이렇게 하다시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얕아요. 그러고 나니까 창업이나 벤처로 성공한 기업가 거의 없어요. 창업이나 벤처 연구로 성공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창업이나 벤처로 연구로 성공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장인은 하나도 없고 뭐예요? 단순 노동자만 엄청 많은 거죠. 박사를 학위를 가진 노동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프레너라는 거, 이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 산업 트렌드라는 거 등등에 관해서 본인이 좀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왜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한꺼번에 같이 이어져요. 어쩌면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연구가로 대성할 수도 있고 이게 거의 지금 다 미지의 분야예요. 연구가 한국에서는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되고 있는 거는 피상적인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창업 의지 논문도 수천 편이고 기업가에 관한 것도 수천 편이고 심리적 특성에 관한 것도 수천 편인데 다 연구가 수박 겉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오하게 물고 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업 아이템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의 핵심 내용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설한 연설문을 읽고 여러분의 소감을 한 페이지 이내로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앞쪽에 반 페이지 정리하고 여러분의 소감 반 페이지 정리해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2시부터 사업계획서 강의를 대학원에서 하니까요. 오시면 되고요. 혹시 창업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4시부터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모든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니까 꼭 듣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